네, 주요 사건, 사고, 수사, 그 판결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자, 백계종 평론가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백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박 변호사님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요,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준 혐의, 이거 이제 법원에서 1심에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직 1년 그런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 자, 최강욱 대표는 이제 항소 이제 밝혔고요. 자, 먼저 그 이번 그 판결 예상하셨습니까? 먼저 백 평론가님? 네, 예견된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로펌 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게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그 판시가 된 거죠. 예. 최강욱 대표가 2017년 10월 인턴으로 일하거나 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데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혐의가 사실은 이제 그 유죄에 그 받아들여진 거죠. 유죄로.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입시 관련 업무 방해를 했다는 취지인데 예. 그때 당시에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가 이제 최강욱 그 대표가 써준 인턴 확인서도 여기에 첨부돼 가지고 연세대 대학원, 고려대학원 입시에 제출해서 모두 합격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은 그 당시에 최강욱 대표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써준 게 아니다. 입학 담당자들이 이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조 씨의 그 그 당시 청맥 로펌 인턴 확인서가 예. 대학원 입시에 상당히 고려되었다고 판단. 그래서 업무방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예. 지원자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입시 철회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회자됐을 때 아빠 찬스다, 엄마 찬스다. 그래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나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그런 부모 찬스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딱 단적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예.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 10일까지 매주 2, 3회에 걸쳐서 청맥 그 로펌에 나왔는데 총 16시간 동안이라는 거죠. 16시간. 변호사 업무를 배우고 영문 번역을 하는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줬는데 예. 16시간의 인턴 종사 시간이 9개월간 총 누적 합계가 일회 평균 12분 정도 인턴 활동이다? 예. 이건 사실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 것인지 신빙성이 희박하고 네. 또 최강욱 대표가 매주 2, 3회 사무실에 나와서 조 씨 아들이 25세로 알려지고 있는데 성실히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게 대학원 입시 관련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유죄 취지가 결국은 다 판시가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그 말씀하신 이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그 입시 공정성의 훼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지원자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입시를 철회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박 변호사님들께 예상하셨습니까? 이 판결 어느 정도? 이 사건은 그러니까 문서 위조 사건은 아닙니다. 문서 예. 위조는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최 대표는 남의 명의를 도용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예.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인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1회 평균 12분 정도 업무를 했다는 것인데 아무리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12분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 찾기가 어려워 보이고 무엇보다 법무법인 직원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입시 업무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최 대표가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에게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예. 이 확인서가 입시에 사용될 것을 익히 알았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1심 판결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 대표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변호사 사무실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 단체에서 일정한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는 다소 과장해서 발급해주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최근부터는 이 확인서가 입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에는 정량적 평가, 수치화된 점수보다도 정성적 평가, 경력, 활동 내역을 입시에 대폭 포함시켜줌으로써 이 확인서가 입시에 사용되고 있는 현재는 더 이상 이러한 경향을 방치해 둘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이 그대로 양형에 반영이 되죠. 업무방해가 통상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해 1월에 기소됐을 때 그 당시 최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1심 재판부가 뭐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사실 3회에 걸쳐서 등기편으로 발송된 출석 요구서를 이제 받았는데, 예. 좀 아이러니한 얘기가 있죠.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 기재하거나 입건해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없다. 예. 참고인 출석 요구서로 자기는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3차장 검사를 직접 지휘해가지고 지검장 지휘 감독권을 침해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상당히 사람들로부터 조금 인식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휘인 자신을 사실은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예. 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휘의 인사 30분 전에 보복 기소를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기소를 했느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기자회견 반박 내용을 했지만 이번에 재판정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죠. 그렇군요. 자, 그 이번 판결 앞두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가운데 아들과 관련된 그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유죄 판결한 거다. 뭐 이거나 다름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 뭐 진행 중에 있죠? 영향을 미치겠죠, 네, 당연히요? 예.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검찰이 당장 이 조 전 장관 부부 입시 비리 혐의 재판부에 이 판결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출하게 되면 같은 사안을 두고 대체로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준 사람을 유죄 선고하면서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하기가 어렵듯이 확인서를 발급한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하면서 발급받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관련 입시 비리 혐의도 부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부인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는 최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 대표가 정상적으로 발급했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증인 출석 절차조차도 조 전 장관 부부가 상당히 주저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예. 그만큼 앞으로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조 전 장관 부부가요. 예.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2020년 12월 23일 날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하고 자녀 입시 비리에서 사실 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이 선고돼가지고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때 이제 1심 재판부가 이 조국 부부의 그 아들이나 딸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사실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대 의전원이 제출됐는데 이 연구 확인서,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경력이나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범센터 인턴 확인서, 당국대 의강연구소 뭐 논문이라든가 체험활동 이런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유죄로 이제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호텔 그 아쿠아팰리스 인턴 증명서도 조 전 장관이 대표이사 명의 내용을 임의 작성해가지고 인장 날인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해버렸어요. 예. 근데 여기서 또 검찰에서 굉장히 수사를 좀 잘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2018년 8월 7일자 청백 인턴 확인서가 이제 최 대표가 해서 2017년 거하고 두 개를 인턴 확인서를 해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번복 진술을 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뭘 규명을 했냐면 2017년 명의자 부분을 2018년 것도 스캔을 해가지고 문구 수정을 한 뒤에 2018년도 것을 작성했다. 이렇게 이제 신문을 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때 증언 거부를 해가지고 또 언론에 굉장히 올랐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뒤집어 엎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국 그 부부들에게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판시, 아들 판시도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지금 황보선 출발사 아침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백계종 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저나 지금 인턴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두 분 주변에서 혹시 또 대학생 인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네. 인턴을 보거나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앞으로 생길 예. 것은 같습니다. 아니면 네. 직접 해보신 적은 없어요? 혹시? 저희가 예. 직접 인턴을 고용해서 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없는데 예. 지금까지 경향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 인턴 확인서가 입시에 활용될 것 이미 네.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상당히 주의해서 작성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좀 뭐 1회 뭐 12분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네. 저희 저 YTN 라디오 지금 진행하는 제 프로그램에도 지금 밖에 스튜디오에 지금 국민대 인턴이 하루 6시간씩이나 나와서 꼬박꼬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턴한테는 인턴 그 확인 확실하게 했다. 발급해 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일하신 분들한테는 제대로 발급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발급해 줘야겠죠. 그래도. 예. 네. 자, 그 최강욱 대표가 그 즉각 항소 의지 네네. 밝혔습니다. 이것도 뭐 네네. 예상할 수 있는 바였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 대표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고 네.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다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부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전체적인 전략은 바꾸겠죠. 1심에서는 네. 기존 기소 과정의 문제점 지적에 치중을 해왔습니다. 네. 허위임은 검사가 입증해 보라는 식이었다면 네. 이미 유죄가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고 네. 또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항소심에서는 양형 주장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항소심이 양형에 관한 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예.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인데 업무방해로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 항소심이 양형에 관한 한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게 되면 최 대표의 의원적 산실은 현실화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던 양형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허위가 아니라 일부 과장에 불과했었고 자신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양형 주장도 더불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럼 백규정 네. 변호사께서도 비슷하게 예상하시죠?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건은 말씀드린- 이제는 네. 이제 최강욱 대표가 의원직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예. 네. 이제 그 금고형 이상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심제로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의원직은 유지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 두 가지 대응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씨 인턴 활동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사안이다. 이런 점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 인식을 시키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발급한 그 인턴 활동 확인서가 대학원의 입시 전형에 사용돼가지고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할 소지의 근거가 미약하다. 왜 그러냐면 나는 사실 신성실에 의한 그런 입장에서 인턴 확인서를 한 만큼 내가 기재해서 발급을 해줬는데 이게 여러 대학원의 입시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본인으로는 억울하다. 이렇게 돼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양형에 있어서 그런 어떤 호소를 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규명을 인식시켜서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밖에도 지금 최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 2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총 3개. 네네. 그렇죠? 좀 네네. 정리 좀 해주시죠. 이건 박 변호사님. 먼저 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 최 예. 대표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사건 업무방해 혐의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정작 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도 유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유죄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증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 정상적인 활동이 사실일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고 예. 더더군다나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자신이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가는 다소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 처벌하게 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가 돼 있습니다. 최 대표가 지난해 4월에 SNS를 통해서 채널A 사건, 예. 채널A 사건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VIK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은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언급했다고 SNS에 적시를 한 겁니다. 예. 이 최 대표가 이 주장을 한 근거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언이나 근거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적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일종의 공익 목적으로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최 대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적시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든가 만약 오인이라면 오인할 만한 근거라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 유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지금 결국은 뭐 확정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예. 네.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번엔? 박 변호사님? 예.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네.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6개월 내에 선고하라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네네.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 일정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재판부도 네. 이 사안 자체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하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예. 재판부가 그 시기를 조율해서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오늘 1월에 지금 1심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는 소요됩니다만 예.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올해 안에는 모든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만약에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그냥 사실은 시간을 끌게 되면 청취자분이 이런 의견 주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7021님께서 국회의원은 그냥 1심 유죄면 그냥 바로 의원직 바로 상실해야 한다. 질질 끌다가 임기 끝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네.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 최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얼마나 많은 증인을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쟁점 자체가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 판단에 부가적으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항소심 재판이 예.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항고심 재판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다른 사안은 몰라도 이 사안은 그렇게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늦어도 올해 한 해는 마무리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청취자 7681님께서요. 두 분 백기중 평론가님, 박승배 변호사님의 깔끔한 평론이 YTN 시청률 올라가나 봅니다. 올리나 봅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다음. 근데 이제 이렇게 의원직 만약에 이제 올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확정돼서 의원직 상실령이 확정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분이 열린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예, 저는요, 예. 이거 이제 만약에 의원직이 상실된다라고 하면 정치적 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알래스카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레임 로라고 해가지고 프레임의 법칙인데요. 예. 부부가 살다가 아들을 낳고 부인이 이제 뜻하지 않게 사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알래스카 그 상황으로 봐서 아들을 양육할 그런 다른 보조 인력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예. 반려견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양육 보조견으로 사실은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사실 아들이 보이지 않고 반려견, 양육 보조견이 입이라든가 이런 몸에 약간 혈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 이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내 아이를 양육 보조견이 물어 뜯었구나 아니면 사망을 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10여 년간 길렀던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서 장총으로 이제 사살을 해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뒤뜰을 가보니까 이 늑대가 사실은 침입을 해서 이걸 아들을 지키기 위한 반려견이 정말 사투를 해가지고 이 반려견도 막 여기저기 물린 흔적이 있다는 걸 봤는데 예. 그때 이제 총소리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예.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끈에 매달린 장롱 속에 아들을 밀어놓고 이 늑대와 사투를 했는데 결국 아들을 지켜준 것을 예. 이 아버지가 오인해가지고 그 훌륭한 반려견을 사살을 해버리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로 대체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 형이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네. 열린민주당이 의석수가 3석에서 2석으로 네. 줄어들게 되죠. 네네. 다음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당히 미궁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당장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논의도 있었지만 결국 두 정당이 소속 후보 단일화 자체는 합의를 했지만 합당에는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당 논의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 대표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양측의 합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숫자의 장난으로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석 3분의 1이 사라지는데요. 그렇죠? 네. 예. 자,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자, 이게 지금 최근에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압수수색까지 지금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지금 핵심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예.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2019년 3월 22일 밤 10시 48분에 예.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이제 23일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00시 20분에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출국 금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출입국 심사를 그냥 완벽하게 통과를 했던 것이죠. 통과를 한 거죠, 원래. 예. 네네. 그런데 이때 피의자로 특정돼 있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냥 내사 당겼다는 상황이죠. 김학의 출입국 정보 조회하던 인천공항의 정보 분석가 직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바로 22일 밤 그러니까 00시 20분에 출국을 대기 중인데 그 전에 22일 밤 10시 52분으로 CCTV에 나오는데 이 김학의 전 차관을 포착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 이런 직원들로 이제 나중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김학의 차관을 찾는 수색 활동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출입국 외국인청 거쳐가지고 대검 진상조사단 지금 이모 검사한테 이게 이제 아마 접보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모 검사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거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수원지검에서는 지금 그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현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 이성민 지검장, 이 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 여러 가지 신무국장 등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그 당시 대검 지휘부라든가 그 윗선까지 수사를 진행을 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금 칼끝이 향하고 있는 방향. 네네.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십니까?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아마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당시 반부패 강력부 내부의 결재 문서 그리고 안양지청에 지시한 사안과 관련한 문서를 압수수색하고 아울러서 관련자들 휴대전화, 이메일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수뇌부로 그 칼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 수사를 상당 부분 검찰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사와 관련한 범죄임으로 입잡해 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상당 부분 검찰이 수사를 완료한다면 공수처가 입잡해 간다고 해도 그 결론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입잡해 가기 전에 수사를 완료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안을 매듭지어 놓으려는 검찰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고 아직까지는 압수물 분석 작업 과정일 겁니다. 압수물 분석 작업 그 결과에 따라서 수뇌부로 이어질 만한 단서를 발견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단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은 속도전으로 지금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빨리 성과를 얻어내야 되면. 그렇다면 이제 빨리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이 판단.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의 보복의 일환 아니냐, 뭐 이런 또 뭐 한 변호사가 SNS다가 이런 뭐 네네. 의견을 내기도 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네. 네. 예. 네네. 백기정 평론가님 하신 말씀 있는 것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이제 28일 날 그 신모 변호사가 굉장히 예. 날선 비판을 했어요. 예. 개막이 출금 금지 사건, 이게 2차 공익 신고 사건이 대검 부패 강력부 압수수색을 압색이라고 보통 합니다. 예, 예. 수사팀들은 예. 압색을 했는데 이게 윤석열 검찰이 2년 전에 일어난 김학의 출금 처분의 불법성을 따지면서 이 대대적인 압색 등 강력 수사를 벌이냐. 이제 주요 타깃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이라든가 이용구 법무차관 예.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특수통 반대 진영 검사를 잡으려고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냐. 예, 예. 사실 특수통들이 검찰 권력을 장악하는 내부 투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일부러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이 신모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이 말했던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예. 사실 좀 굉장히 이 말에 네. 공감을 하는 옛날에 윤석열 총장이 했던 말에 공감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 네네. 그런데 이게 공익과 정의를 위한 법률의 근거한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적이 불순한 가정상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사용을 하면 이건 뭐라고 합니까? 휘두른다고 합니다. 뭐 조자령에 헝카 쓰듯이 휘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이 법을 발본색원하고 정의롭지 못한 목적을 밝혀낸다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뭐 지지가 뭐 3이라고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절대적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게 지금 그 현직 검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공익 신고자가 만약에 불순한 의도라든가 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결국 밝혀진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그런 어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자, 공익신고를 두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 과정의 네. 불법성 여부요.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박 변호사님? 공익신고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과거에는 공익신고를 두고 공익신고 대상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과정의 불법성도 조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는 일반적인 정당 행위로 처벌 유무를 가려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기준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미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마련된 것이죠. 예.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공익신고자는 두텁게 보호됩니다. 공익신고 내용이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이러한 입법적 결단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평론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이제 3부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청취자분들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박창수님께서는 추운데 수고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사실은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춥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걱정 감사드리고요. 이분께서는 문자 많이 보내주신 분 같습니다. 네, 애청자분 응원 감사드리고요. 7477님께서는 김학의는 성범죄자입니다. 출국 금지가 맞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4351님께서는 와 오늘 방송 너무 좋아요. 진행자님 화이팅 이런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또 그런데 6105님께서는요. 이 메시지가 좀 바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1번 근육 생활 중 계단 오르기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아마도 타방송사 다른 프로그램에 보내주시는 문자 같은데 어쨌든 여기로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뭐 내용이 좋습니다. 아무튼 계단 오르기 저도 한번 실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이 4부에서는요. 그 기상청 추선희 예보 분석관과 그 인터뷰할 텐데요. 기상청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올 겨울 유독 잦은 폭설, 또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보니까 태풍 수준의 강한 강풍이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날씨, 변덕, 이변 계속되고 있는지 추선희 기상청 예보분석관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희 라디오 창밖으로 봐도 하늘이 참 파랗습니다. 근데 구름 한 점 네, 없고요. 근데 참 네. 춥네요, 보니까. 오늘 날씨 네,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세요. 네. 네네네. 네, 오늘 강한 추위와 강한 바람이 오늘 날씨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네. 어제 눈이 내릴 때 눈이 그냥 가만히 내리는 게 아니라 휘날리면서 내리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이 바람이 워낙 강해서 이게 눈보라치듯이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바람이 오늘까지도 남아 있고요. 네. 이게 아주 강한 바람이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에 지나가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까지도 이 바람이 계속 이제 강한 바람 축이 동쪽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남아있기 때문에 예. 오늘 오후까지도 계속해서 바람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강원도, 경상도 오늘 밤까지도 바람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그 이렇게 지금 그냥 추운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도 오고 춥고 네. 게다가 지금 네. 오늘은 특히나 이제 뭐 강한 바람 지금 막 불어닥치고 있는데 이거 이상 네, 기후로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이거? 네, 지금 뭐 저희가 계속 태풍급의 바람, 근데 거의 태풍에 맞먹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어제 오늘 바람이 1월에 부는 바람치고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적인 값을 경신한 것도 되게 많았는데요. 예.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보통 바람은 이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같이 이렇게 성질의 차이가 큰 공기가 만날 때 좀 예.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강했던 것도 그만큼 우리나라 주변에 온도 차이가 이게 평탄한 게 아니고 들쑥날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는 원인 자체가 예년과는 다르게 이제 북극이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주변까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북극의 그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로 이렇게 유입되는 거가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그 예년에 네, 있던 현상은 아니죠? 근데 어떻습니까? 네,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굉장히 따뜻했었는데요. 네네. 네네. 그래서 눈보다는 비가 더 자주 내렸었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예,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그 단순한 뭐 변덕 차원이 아니고 이걸 기상 이변이라 얘기할 때 이 원인이 보통 뭐 온난화다, 온난화 네네. 역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촌이 그만큼 더 뭐 더워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네. 그 지구 온난화가 네. 그 북극이 따뜻해지는 거를 지구 온난화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온난화가 아닐 때, 그러니까 북극 기온이 굉장히 낮을 때는 예. 우리나라와 북극 사이에 그 제트기류라고 해서 제트기류. 고물같이 빠른 고무줄 같은 벽이 생깁니다. 이게 예. 바람이 굉장히 빠른 구역인데요. 네. 이게 성질의 차이가 클수록 이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북극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지금은 네. 이제 온도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벽이 좀 축 늘어지면서 이제 진폭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되면 그 북극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까지도 올 수가 있게 되고요. 예. 이제 북극 입장에서는 이 공기가 뭐 기존보다는 따뜻한 공기지만 저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공기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 추위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트 기류가 막아주지 못해서 벽이 허물어지는 바람에 이제 네네. 우리 한반도가 지금 더 추워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그러면 네. 자 이제 그 오늘 날씨 아까 말씀하셨고 그 주말까지 날씨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추위도 굉장히 강한데요. 예. 내일 아침에도 북산행각이라고 해서 이제 지면의 기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과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네. 근데 바람이 조금 약해지기 체감하시는 추위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는데요. 예. 이게 낮부터는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아침이랑 낮 시간대에 우리나라 주변의 공기가 이게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좀 타고 오르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내일 눈 소식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제 서울과 경기권 남부 그리고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 충청 북부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 눈이 한때 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요일까지는 이제 따뜻한 공기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맑고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제 방한복 가장 두꺼운 거를 사실은 집어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 입고 나왔는데요. 혹시 우리 남은 겨울에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뭐 폭설이나 한파 또 찾아올 수 있나요? 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북극이랑 우리나라 사이 이 제트 기류가 느슨해진 상황이라서 눈이 좀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올겨울은 좀 앞으로는 이제 들쑥날쑥한 날씨가 특이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까지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기가 되게 지속적이라서요. 추위가 찾아오면 되게 길게 이어지고 또 서해안에 눈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추세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 몇째 주 이렇게 주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개월 전망에서 이제 주별로 평균적인 날씨를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2월 둘째 주와 그다음에 다섯째 주는 남쪽에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자주 영향을 주고 또 둘째 주, 셋째 주는 북쪽에서 이제 찬 공기가 더 자주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들쑥날쑥하겠다. 아, 그래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래도 영하 10도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날씨도 다시 찾아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어제도 눈이 막 갑작스럽게 예상은 했지만 한꺼번에 막 내렸어요. 근데 이게 눈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어제 눈 한방눈입니까? 아니면 이거 쌀랑눈입니까? 이게? 어제는 그 온도가 조금 따뜻한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에 밀려들면서 비나 진눈깨비로 시작한 곳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눈의 습설이라고 합니다. 습설은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습설이 많이 내릴 때는 이게 뭐 지붕이나 이런 시설물 위에 쌓여서 굉장히 많이 쌓이면 하중이 커지면서 좀 시설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얕게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울 때 쌀랑눈 같은 거 이거는 그러면 반대말로 건설이겠네요? 건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습설에 비해서 좀 가벼운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가벼운 눈이니까 뭐 이를테면 비닐하우스 같은데 쌓여서 막 비닐하우스 무너지고 하는 그런 거는 보통 한방눈이겠네 그러면요? 이 쌀랑눈 같은 건설이 아니고. 말씀하세요. 한방눈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큰 눈인데요. 한방눈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폭설과 태풍 오면 교통안전 참 특별히 주의해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처럼 이제 온도가 들쑥날쑥하게 되면서 뭐 비나 진눈깨비로 시작을 하게 되면 눈만 내렸을 때는 이제 뭐 제설 작업이 이렇게 그냥 밀어버리면 되겠지만 이제 뭐 비나 진눈깨비처럼 이게 비면을 촉촉하게 만든 상태에서 또 이제 기온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좀 도로에 쉽게 물이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제설이 또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교통안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겠고요. 특히 이게 이면도로, 그러니까 제설 작업이 어려운 이면도로나 아니면 그늘진 데서는 이런 게 더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점 다니실 때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상이변 자꾸 찾아오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제트기류가 허물어지고 그래서 사실 예보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갈수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지난 18일 역대급 눈폭탄 같은 경우 예보는 했지만 또 예상보다 그때는 적었었고, 근데 그 전에는 또 이제 그때 12월 초였죠. 그때는 또 갑자기 또 예상과 달리 많이 와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에서 이 제설 같은 걸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또 이제 욕을 얻어먹긴 했는데 시민들 그러다 보니까 분만이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오보청이라는 얘기 듣고 그러는데 날씨 맞추기 참 힘들죠. 갈수록. 이게 같은 날에도 날씨가 이제 맞다 틀리다는 게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말씀해 주셨던 1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기상청이 출근길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예고해서 이제 대비를 하느라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셨을 텐데
그만 눈이 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8일은 정말 서울에만 눈이 적게 온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보다 북쪽에 위치한 가평이나 양주는 5cm 안팎으로 쌓였었고요. 서울보다 남쪽인 안성은 7.9cm까지도 쌓였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서울은 1cm 안팎으로만 내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오쯤이 돼서야 눈이 이제 내렸는데 그날은 이제 좀 일단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들어오는 시점에 북쪽에서 어떤 다른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눈구름대를 좀 더 발달을 시켜줄 걸로 예상했었고요. 특히 이게 월요일 출근길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눈 예보를 강조해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월요일에 다가와서는 북서쪽에서 온다고 말씀드렸던 이 저기압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래서 그 눈구름대랑 만나지 못하면서 오히려 눈구름대가 경기 북부랑 남부로 갈라지면서 영향을 줬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좀 가까운 지역에서 적자 차이가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날씨가 맞게 틀리다를 좀 다르게 느끼시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심지어 사실 기상청 비난하는 분들은 슈퍼컴퓨터도 있는데 비싼 거. 그거 들여놓고도 이렇게 왜 못 맞추냐 막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일본 같은 해외 기상 예보들을 더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하고요. 네, 저 기상청에서도 과거에 일본 모델이랑 영국 모델을 다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도 사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보를 할 때. 근데 이제 모델이라는 게 사실 모든 사례에 영원히 쭉 잘 맞는 모델은 없고요. 또 쭉 잘 맞는 모델을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개발될 가능성도 좀 극히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일본이나 해외 기상 예보를 더 신빙성 있게 보시는 것은 이제 특정 사례에 특정 모델이 날씨를 잘 맞춘 걸 보시고 그 모델이 이제 앞으로 모든 사례에 특성이 높다고 느끼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맞추는 게 많지 않나요,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네, 그렇죠. 작년에 태풍 사례만 보시더라도 외국 모델보다 기상청 예보가 비교적 잘 예측을 했던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월등하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 예보 정확도가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다른 나라 거의 어깨를 견줄만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기상청 날씨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설 연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씨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사실 기상청에서 하루 단위로 제공하는 중기예보가 10일 정도까지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20일 예보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서 2월 첫째 주가 돼야지만 이제 아실 수가 있겠는데 예전 전망에서 주별로 이제 평균적인 날씨를 제공을 하는 거에 따르면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면 평년보다 좀 따뜻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설 연휴 날씨는 저희가 2월 첫째 주부터 중기예보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요. 또 2월 8일이 되면 특별 기상정보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날씨를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선희 기상청 예보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손흥민 선수 소식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 순위 경쟁의 라이벌, 명가 리버풀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지만 1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시원한 골 터뜨렸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 판정받아서 골이 취소됐고요. 손흥민의 텔레파시 짝꿍 해리 케인은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이래저래 토트넘에겐 좀 운수 나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수 나쁜 날이었네요. 사실 손흥민 선수 골 소식 터지기만 하면 바로 전해주셨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요새 사실 많이 뜸했어요. 마지막 골 넣었던 게 지난 6일입니다, 벌써. 리그컵 대회에서 2부 리그 브랜트퍼드 맞대결에서 득점포를 쏴서 이제 결승으로 이끌었고 그 이후에 골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5경기째 침묵인데요. 그래서 오늘 옵사이드 장면 정말 아쉬워요. 저는 느린 그림으로 봐도 이게 앞선 건가? 이 정도까지 잡아낼 거면 비디오 도입을 안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 거겠습니다만 굉장히 미세한 차이였거든요. 킥오프 휘슬 울리고 딱 3분도 안 됐을 텐데요. 물론 0대0이었고요. 케인이 찔러주는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전력 질주 정말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골망을 흔들었고 손흥민 선수 이제 무릎으로 잔디 쫙 훑으면서 올 시즌 밀고 있는 카메라 세레머니까지 했습니다. 사실 네. 손흥민 선수가 좀 찜찜하거나 옵사이드다 싶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그냥 확신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골이다. 네. 그리고 리버풀의 클롭 감독 그저 뻥지은 표정으로 턱 이렇게 딱 벌리고 예. 그냥 헐 하는 표정이었고 예. 리버풀 선수들도 공 들고 그냥 하프라인으로 갔거든요. 근데 예. VAR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앞선 걸로 판독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설상가상 해리케인이 전반 12분에 태클 당하면서 발목을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예. 치료받고 그라운드로 돌아왔는데도 계속 불편해 보였고 결국에 후반 시작하면서 교체 아웃됐습니다. 단짝 빠지면서 손흥민 선수도 후반전엔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고요. 리버풀은 피르미누 또 알렉산더 아놀드, 마네까지 3골 넣으면서 호이비에르가 1골 만회한 토트넘에 3대1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옵사이드라는 게 이게 사실 도입된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원래 그 상대방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반칙 막자는 건데 네. 이렇게까지 거의 분간하기 힘든 것까지 옵사이드 처리하는 건 좀 원래 그 옵사이드 그 뭐랄까요 취지에 맞지 않죠. 사실. 예. 시즌 초반에 토트넘 선두 달리면서 우승까지 넘었는데 순위 많이 떨어졌죠? 네, 이제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선두가 맨체스터 시티인데 승점 41점이고요. 토트넘은 33입니다. 격차가 제법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경기도 많아가지고 중하위권에는 한두 경기 덜한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뭐 포기하기는 이르지만 좀 아쉬운 성적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다가 케인 선수 부상, 그래서 울상입니다. 모리뉴 감독은 케인의 양쪽 발목 모두 부상인데 좀 심각해 보인다. 몇 주 동안 이탈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뭐 시즌은 끝났다. 아디오스 토포 이러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인데 손흥민 선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엔 야구 소식 좀 볼까요?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 네. 우리 돌아온다 얘기가 있네요. 한국행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행.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참 핫하다. 가칭 SSG 야구단, 쓱 야구단 때문인데요. 네.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SK 와이번스 인수하면서 추신수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추 선수는 뭐 이제 제가 복귀하는 건가요 했을 때 약간 그러니까 좀 정확한 용어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 가가지고 KBO 리그에서 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뛰려면 SK에서 일단 뛰어야 돼요. KBO가 2007년에 해외파 특별지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국내에서 안 뛰고 해외로 간 선수들은 복귀해서 바로 못 뛴다. 다만 해외 경험 5년 넘은 선수들 7명 리그 흥행 위해서 우리가 풀어줄게. 언제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구단끼리 지명해서 이제 선수 우선권을 나눠 갖자 했던 거예요. 그때 했던 게 이제 뭐 추신수, 최희섭, 송승준, 류재국, 김병현 등등이었는데 추신수 선수는 당시 SK 지명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서 뛰려면 SK, 이제는 이마트 야구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이마트 야구단 이제 바람몰이 해야 되는데 정용진 부회장이 큰손답게 추신수 정도의 검을 데려올 수 있지 않겠냐. 야구 팬들이 이런 바람이 일단 굉장히 큰 거고요. 둘째로는 추신수 선수의 현재 상황. 텍사스와 7년 장기 계약 끝났고 FA 신분인데 아직 이렇다 할 계약 소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때마다 늘 선수 생활 마무리는 한국에서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SK가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인 이대호가 뛰고 있고 또 외삼촌인 박정태 선수가 활약했던 롯데에서 뛰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추신수 선수의 한국행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은 썰에 불과한데 꿈꿔볼 수는 있다. 뭐 그 선제 조건은 이마트 야구단의 파격적인 제안, 뭐 연봉을 두둑히 많이 준다거나 혹은 롯데로 이적할 수 있는 뭐 이런저런 옵션 같은 거.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준다면 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이 된다면 KBO 리그에는 뭐 호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조 기자인데 방금 저 청취자 6344님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셨어요. 조은재 기자님 손흥민 경기 다 라이브로 보시나요? 아, 당번과 다른데 오늘같이 좀 새벽에 할 때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재 기자였습니다. 네, 황호선의 출발사 질문을 순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그동안 정원진 작가가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 떠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에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